근데 출근이 늦으시네 다. 자, 그 지난주에 하셨던 거 그 문제 가지고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가시면 기출문제집에 페이지 어디냐면 자 95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반환 채무이행 보장 있죠. 이 문제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인 개공갑의 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일단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보정이죠. 보정을 설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그리고 만약 언제부터냐? 그러면 언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때부터입니다. 그럼 개공이 되는 때가 언제죠? 등록한 때. 그래서 등록한 때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의가 이 법에서 뭐한 사람이죠? 등록한 자죠. 그러니까 등록한 때부터. 이 말은 개공이 아닌 제3자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은 2억 원 이상의, 즉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니까 보정 설정 금액이 얼마더라? 2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요 4억 원 이상이고 분사무소는 2억 이상 추가. 추가란 말은 분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 개수마다 얼마씩 2억씩 더해집니다. 그 다음에 보장방법. 자, 보정방법 몇 개 있더라? 3개 있다. 이것도 습관적으로 3개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보정보험 공제까지만 나오고 보통 공탁이 빠져요. 공탁은 설정 안 하거든요. 규정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보정보험 공제 공탁까지 보정방법 몇 개더라? 3개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은 보정금, 그 다음에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 그러면 기억나는 가수 이름 있죠? 배1호. 15일에 동그라미 하시고 배1호입니다. 배1호. 10월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는 다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입하거나 재가입입니다. 근데 공탁금 중에서는 보전해야 메꾼다는 거죠. 얼마를 메꾸느냐? 지급한 부족한 금액을 메꿉니다. 부족한 금액을 메꾸라. 이 부족한 금액이 시험에는 지급한 금액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법정 금액에서 부족한 금액입니다. 애초 공탁한 금액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까지 딱 묶으시면 세자로 뭐라더라 이걸? 무보정 그랬죠? 보정을 설정 안 했다. 무보정 그러면 딱 튀어나와야 돼요. 기계적으로. 뭐다? 상취. 무보정 상취 이렇게. 그러니까 보정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은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상취. 상대적 등록 취소를 말합니다. 상대적, 재량적, 그 다음에 임의적 그랬죠? 종결 의미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보정 상취 그러니까 이 지문이 보시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가 뭐뭐 했을까요? 업무정지는 다른 건 몰라도 업무정지는 6월, 3월, 1월 대표적으로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정지 6개월짜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 암기표를 제가 드렸죠? 그 그림으로 또 이게 표로 그려진 거 말고 한 장짜리 그게 중요합니다. 한 장짜리 기억하시죠? 한 장짜리는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한 장짜리는 오늘 제가 보니까 원장님이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장짜리 갖고 계시죠? 네, 그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하건데 제가 20몇 년 강의하면서 답을 찾는 그 요령이에요. 그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본 내용을 몰라도 그걸 알면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유추해서. 그건 필히 기억하시고. 그래서 6개월짜리가 뭐냐면 정상이 독감으로 기혈쓰겠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했는데 정이 뭐냐면 정이 거짓 정보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 체결 등을 하면 정보를 공개하잖아요. 근데 정보를 어떻게 한다고?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업무정지 몇 월이다? 6월이다. 그 다음에 상대 있죠? 이게 뭐야? 상취. 상대적 등록시도
상대적 등록 취소 1회는 업무 정지 6개월입니다.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 2회는요. 절치입니다. 예, 상치. 그러니까 상치는 사실은 실제로 등록 취소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할 수 있다라는 처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받는 건 뭐냐면 업무 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 정지. 그 다음에 이가 뭐냐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그러니까 1년 이내 2회 이상이 뭐냐면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몇 번 받았다고? 2번 받은 거예요. 2번. 2번 받고 다시 뭐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게 되면 과태료보다 위가 뭐냐면 업무 정지예요. 그러니까 가중하는 거죠. 가중 처분이 뭐라고? 업무 정지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아, 업무 정지구나 이렇게. 알겠죠? 몇 개월? 6개월. 그리고 나중에도 다 이게 다시 보시겠지만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그럼 뭐라 대답해야 돼? 상취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독점법 위반은 독점법, 독점 규제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이 독점법 위반은 원래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인데 2년 내 2회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뭐다? 상치. 나머지는 다 그냥 뭐다? 업무정지인데 6개월짜리도 있더라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독점법은 원래가 종류 다양합니다. 6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6개월짜리가 있다라는 데 그냥 묶여서 그냥 기억하시고 결이 뭐겠어요? 결격 사유자를 고용했을 때입니다. 결격 사유자가 되면 개공이라면 날라가죠. 등록 취소해야 되는데 결격 사유자를 뭐 했다고? 고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소속 공유회사가 자격 정지 중에 있죠. 소공이 자격 정지 중에 있으면 결입니까? 정상입니까? 결입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 받은 기업 공유회사가 결입니까? 아니죠. 업무 정지 받은 기업 공유회사가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일반인이죠. 일반인으로 결입니까? 정상입니까? 결입니다. 업무 정지 받은 자가 결격 사유자가 아닙니다. 업무 정지 받고 뭐가 하면 폐업하게 되면 이제 일반인이 되니까 그때는 뭐라고? 결격 사유를 묶어놔요. 왜? 다른 개공이 고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규정 때문에 만약 고용했잖아요. 그죠? 고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고용한 개공이 업무정지 몇 월? 6개월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용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하겠죠. 그죠? 업무정지 받을 거니까. 그래서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한 사람을 결격 사유자로 묶어놓는 이유입니다. 일단 업무정지 기간 중에서 6개월짜리가 뭐라고? 정상이 독결 해가지고 몇 개 있더라? 5개. 이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왜? 그리고 왜냐면 뭐 설명을 물을 때 있잖아요. 주로 묻는 건 업무정지 대상이냐 아니냐 물을 때는 대부분이 이 5개가 먼저 튀어나와요. 알겠죠? 왜? 세니까 이건 중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정지 6개월짜리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보정 뭐랬죠? 상치 그랬죠. 상치니까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겠죠. 예, 상치니까. 그 다음에 5번. 자, 이거 제가 기계적으로 기억하시랬어요. 쭉 읽었는데 장소 제공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장소 제공에 딱 체크하시고 그럼 안 읽고 바로 끝으로 가야 돼요. 책임 있다로 끝나야 돼? 없다로 끝나야 돼? 있다로. 예, 그렇게 찾으면 돼요. 딴 거 없어요. 이건 읽을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하나 보실게요. 계약금 등 예치 권고 제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쭉 가시면 103페이지에 6번입니다. 자, 계약금 등 예치 제도. 계약금 등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기업 공인중개사가 의무로 부담하는 경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의무 아니라는 게 포인트. 권고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포인트죠.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권고하게 되면 자, 누구 명의일 때 기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개공의 명의로 예치가 되면 통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 기업 공인중개사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통장을 만들게 되면 몇 가지? 원래는 의무가 아니었는데 보정을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무단 인출 금지라는 의무가 주어지고 자신의 예치금하고는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4가지. 보양무분이라는 의무가 주어져요. 4가지.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의무니까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겠죠.
제재는 뭘까요? 자, 이거 혹시 기억하시죠? 기본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제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치 아니면 업무정지입니다. 근데 상치는 동시에 뭐가 되죠? 업무정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공한테 주어지는 제재는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아, 업무정지인가 보다라고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업무정지라는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명한다겠어요? 명할 수 있다겠어요? 명할 수 있다. 왜? 재량 처분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면 돼요. 일단 문제 볼게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컷 하시고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컷. 그래서 거래 안전 줄 거 볼까요? 거래 안전입니다. 뭘까요? 이게 이중매매 방지입니다. 이게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이중매매 방지가 이 제도의 목적이다. 그리고 자, 계약금 등을 컷 하시고요. 이 계약금 등이 뭐냐?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입니다. 아셨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래서 그 잔금까지를 뭐라고 하나? 예치금 그러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에게 근고해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예치 대상, 이 예치금인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회사는 예치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예치 명의자가 누굽니까? 개공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누구냐면 은공신체보전이라고 6개 있습니다. 은공신체보전. 나온 김에 이게 왜 제가 이 암기를 만들었냐면, 물론 이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 제가 볼 때 그때 사극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극. 예전에는 신체를 영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지처참을 했죠. 능지처참이 뭔지 아세요? 오체분실을 말합니다. 오체분실. 몸을 딱 째면 5개 동그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소를 이렇게 다 묶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당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소를 움직여요. 그럼 고통을 최대한 느끼게 만들어서 떨어지죠. 그게 이제 오체분실 이게 그건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흩어버려요. 이게 진짜 심한 죄를 지은 죄는 신체를 못 모아요. 몸을 갖다 뿌려버리거든요. 흩어버리거든. 그런데 그때 사극 때문에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은공은 아시죠? 신체를 보존하게 해준다 이런 거였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 요거 보가 뭐냐면 보험회사입니다. 얘는요 우체국 최시간서 이게 은행이죠. 요 세 개를 뭐라 그래요? 금융기관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는 게 은행법상의 은행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 최신관서, 우체국, 보험회사 세 가지 공통점은 돈을 빌려준다. 여신 업무를 담당하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전문회사까지.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이기도 하고요. 금융기관에 포함되니까 예치기관이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3번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자 여기 명의자가 누구 명의로 여기 공제사업자 그죠?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근거할 수 있다 없다? 근거할 수 있다인데 없다 돼 있죠? 그래 틀렸죠? 또 5번 개공은 자 계약금 등을 컷하시고 누구 명의로? 자기 명의로 즉 개공의 명의로 이 말이죠.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게 되면 자기 소유 예치금과 어떻게 한다고?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 아셨죠? 예, 분리 관리. 그래서 계약 이거 약 보약 무분 해가지고 이거 기억하실 거. 주는 두 개입니다. 보정을 설정합니다. 얼마만큼요? 이거 거래 금액 아니고 예치금 상응입니다. 예치금에 상하는 보정이고 그다음에 무단 인출 금지라고 할 때 이것도 종종 나오거든요. 거래 당사자 동의와 무관하게 인출을 금지하고 있다. OX. 거래 당사자 동의와 무관하게 그 인출을 금지하고 있다. OX. X. 무단 인출이란 말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 당사자 동의가 있을 때는 인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걸 이렇게 종종 요 두 개가 주로 나옵니다. 이쪽에서. 자, 이렇게 하시고 답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보수 갑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경우도 사실은 이제 계산 문제를 보면 되는데 계산 문제 풀 거고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문제만 나봐봐요. 풀지 말고. 제가 동동동 기가세요. 동동동. 동일 해가지고 그때 몇가만 기준을 한다 했죠. 그때 어떤 게 동동동 그랬죠?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라고? 문제를 봐가지고 먼저 등장인물부터 보셔야 돼요. 지금 계약은 매매 계약이 있고 임대차 계약이 나오는데 1번에 계약 당사자를 보면 등장인물이 몇 사람입니까? 2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 민법상 점유계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벌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뭐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다. 즉 동이라는 얘기죠. 동일. 그러니까 뭐만 찾아야 돼? 거기서 고려할 건 2번이에요, 1번이에요, 3번이에요. 2번만 보면 돼. 몇 값만 파악하면 돼요. 맞죠? 자, 오른쪽. 그 문제 이건 해설이니까 보고. 자, 갑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가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서 106페이지에 106페이지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문제만 문제 볼게요. 자, 옳은 것은 그랬는데 개공의 과실로 인하여 끊으세요. 개공의 과실로 인하여 컷. 이러면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 계약이 분명히 이 지문이 나왔다는 말은 계약이 깨졌다는 거거든요. 계약이 깨졌는데 누구 때문에 깨졌다고? 개공 때문에잖아요. 그럼 끝에 보수를 받는다고 나와야 돼? 못 받는다 나와야 돼? 못 받는다. 오케이. 소멸한다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은 문제는 항상 아시죠? 끊어 읽는다면 이렇게 돼요. 머리 끊고 끝으로 가야 돼요. 쭉 읽을 게 아니라 아시죠? 그렇게만 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공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니까 딱 끝에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오케이. 그래야 됩니다. 2번 가겠습니다. 개공은 컷 하십시오. 컷 하시고 끝에 가요. 실비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공은 중개보수 외에도 실비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틀린 거죠. 예. 본문의 중간에 안 읽어도 돼요. 자, 세 번째. 개공은 컷 하시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실비를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틀렸죠? 일단 받아요. 그 다음에 4번. 개공의 보수 지급 시기는 컷 하시고요. 중개 보수는 언제 받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의 제가 지금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중간에 다 나왔지만 보통 문제 이렇게 나와요. 들어보세요. 개공의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맞아 틀려요? 틀린 거죠. 개공의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틀렸잖아요. 뭐가 없잖아요. 개공의 보수는 언제 줘요?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계약할 때 언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계약 체결되었을 때 받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때 잘 안 주려니까 합의점을 낸 게 뭐냐면 지금 반 주시고 나중에 잔금 칠 때 반 주시면 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소장들이. 안 그렇던가요? 언제 보수를 주었습니까? 몽창 다? 끝날 때? 계약할 때? 근데 이제 실제 그 소장들이 옛날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정해진 게 없었어요. 이 시기가. 그냥 따로 말이 없고 약정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그리고 개공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안을 낸 게 뭐냐면 협회에서 나름대로 정한 게 뭐냐면 중개사무소 가보시면 보통 계약 테이블에 밑에 유리로 이렇게 듣기 있고 이렇게 밑에 요일표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협회에서 나온 근거 안처럼 해가지고 딱 꽂아놨었어요. 안에. 그거 뭐라 했냐면 계약 체결 시 2분의 1, 잔금 지급 시 2분의 1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 법 규정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상 다 그래 알았어요. 대부분이. 근데 실제 제일 좋은 건 뭐다? 개공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될 때. 그래서 원래 계약 체결할 때는 가능하면 그 돈은 계약금은 현금으로 가져오라거든요. 현금으로 가져오는 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금을 주고받을 때 그래서 이만큼 떼거든요. 중개보수로. 실제 돈이 몇천만 원이 이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현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일부를 받기는 쉬워요. 돈이 왔다 갔다 눈에 또 바로 보이니까 돈 없는 대우가 안 되잖아요. 이체해 줄게도 안 되는 거고 돈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개보수는 그때 맞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합의점 해가지고 어떻게 잔금 칠 때 지금 반 주시고 나머지는 잔금 칠 때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정한 게 아니죠. 당사자 간의 약정입니다. 약정.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약정 없는 경우에는 잔금 취득해 준다. 이렇게 되죠. 예, 그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주택 외에 줄 것이요. 주택 외라는 말하고 뒤에 시도조례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죠. 그러니까요. 중개 보수에 관한 경우는 제일 먼저 중개 대상물이 나와야 뒤에 요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개상물이 없으면 뒤에 요율 자체가 언급되면 틀린 거야. 그리고 일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상물이 만일에 이래 되잖아요. 대상물이 주택이라면 뭐가 나와야 돼? 시도조례라는 단어가 나오고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외가 되면 이게 나와야 돼요. 상한요율, 명시 의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요렇게 두 개. 아셨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지문 딱 봤을 때.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찾을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은 해서 보았으니까 넘어가시고, 다시 밑에 1번 문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1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자,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이거 지금 옳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이 지문도 사실은 쉬운 지문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세요. 기억 이 지문이 쉬운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은 경공매 업무 있지 않습니까? 경공매 업무는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입니다. 맞죠? 아니지. 우리가 봐봐요. 법제 14조에 개공이 법인인 개공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뭐냐면 중개업 및 14조 규정 업무 해가지고 몇 개?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6가지 업종은 중개업이 아니라는 거죠. 중개업이 아니니까 법정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만 경공매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공매 업무다라고 했을 때 이 권리 분석 있잖아요. 경공매에서 권리 분석하고 취득 알선이 있죠. 취득 알선은 이거 판례상 중개라고 봅니다. 이게 아셨죠? 판례상 중개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에 대하여 적용된다겠어요? 적용되지 않는다겠어요? 적용된다라고 해야 맞아요. 이게 경공매 업무지만 대리 업무하고 그 다음에 권리분석 취득 알선은 다릅니다. 이건 판례상 뭐라 본다고? 판례상 중개로 보기 때문에 아셨죠? 중개로 보기 때문에 이건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 보수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고 그러면 무효겠죠. 법정 보수 초과 지급 약정은 무효인데 전체 무효입니까? 초과분만 무효입니까? 초과분만 무효입니다. 초과분만 기억하셔야 되고요. 초과분만. 디귿 개공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의뢰인과 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이건 사실은 판례에 관한 내용치고 쉬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네. 자, 하시고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배우실 거 가볼게요. 어디 가냐? 법제 33조 금지행위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자, 금지행위는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일단 33조 1항과 2항의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1항은 누구를? 기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요. 2항은 누구든지 그래가지고 이거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지 마라 해가지고 이건 일반인입니다. 적용 대상이 일반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단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할 때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행정처분이 따라오겠지만 누구든지 이 경우는 일반인이니까 행정처분 없이 형벌 대상이겠죠. 그리고 위반했을 때 제재는 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의무가 부과되면 의무에 따른 제재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일에 위반했다 이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의 가장 대표적 경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형벌을 병과하는 경우다. 즉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할 수 있잖아요. 병과할 수 있고 형벌의 종류가 지금 현재 1대1, 3대3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지행위에서 시험에 묻는 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법 조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1대1하고 3대3을 딱 묶어놓고 찾아라는 거지. 성격이 다른 거. 이해하겠죠? 금지행위에 관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의 행위에 관한 설명 아니면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을 물을 때 성격의 차이를 묻는 게 있습니다. 1대1은 뭐죠? 일단 알아야 될 게 매무복구라고 4개 있고 3대3은 관, 직, 상, 투 그리고 부, 단, 누까지 총 7개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그죠? 만일에 이렇게 물으면 답은 뭐야? 관이죠? 요렇게 위에는 4개는 1대1이고 하나는 3대3이니까 요 조문을 일단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현재 금지행위 있잖아요. 금지행위를 교란행위라고 봐요. 그래서 신고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은 몇 개? 부단후 3개입니다. 이해하겠죠? 금지행위는 교란행위인데 저 금지행위 가운데 포상금 지급 사유는 다가 아니라 뭐다? 부단후라는 요 3개에 한정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류를 기억해야 되는데 1대1이 뭐라고? 매무복구고 관직상투 부단후까지가 3대3입니다. 그 다음에 등이다. 등은 고용인이고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둘을 말하는데 소공이 만일에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소공 그러면 바로 튀어나야 됩니다. 뭐? 자격 정지. 기계직입니다. 자격 정지 그러면 소공 기억나야 되고 아셨죠? 그래서 소공은 자격 정지 처분과 형벌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이죠. 그러니까 소공되는 자격 정지가 오듯이 중개보조원 그러면 뒤에 뭐가 어디래? 행정처분 X가 와야 돼요. 중개보조원은 어떤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안 되니까 뭐밖에 안 되겠어요? 행정형벌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중개보조원 소공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에 해당될 때 적용되는 규정이 있죠. 뭐다? 그게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 양벌규정의 뜻이 뭐야? 행위자인 고용인만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누구도 개공도 양자를 같이 처벌하겠다. 양벌규정입니다. 그러면 양벌규정에 가지고 그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뭘 과한다? 벌금형을 과합니다. 그러면 벌금형을 과하는데 이 벌금 어떤 벌금이 딱 나오죠? 여기 앞에 무슨 벌금? 듣고 구분하시면 돼요. 동일한 금액의 벌금입니까?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입니까? 이건 자주 나오는데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틀린 질문이 이거야.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 X. 형벌이니까 이 1대1이 얼마, 몇이냐? 49조거든요. 3대3이 48조거든요. 그러면 고용인이 위반한 조항이, 즉 48조면 얼마입니까?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이 얼마겠어요? 3천만 원. 아셨죠? 3대3이니까. 그러면 고용인이 만일에 1대1의 위반이면 49조죠. 49조에 있는 벌금이 얼마예요? 1,000만 원. 그걸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나와요. 틀린 질문이 뭐라고?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얘는 1대1이고 얘는 1,000만 원이겠죠. 그러면 얘는 1대1이니까 물론 1,000만 원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어요. 그죠? 동일한 금액이 아니에요. 얘는 벌금형 자체가 선고 유예될 수 있어요. 선고 자체가 안 될 수 있어.
이해하겠죠? 그래서 동일한 아니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는데 재판을 통해 가지고 얼마가 선고될지는 알 수 없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아니에요. 그거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벌금은 과실입니까? 무과실입니까? 뭐 잘못해서 받은 거예요? 잘못 없이 받은 거야? 잘못해서 받은 거야. 뭘? 관리감독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 적용된 거야. 그러면 양벌 규정의 적용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뒤집어서 개공이 고용인에게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라고 놓으면 양벌 규정을 적용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는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벌금은 과실이 책임이기 때문에 벌금의 선고를 받았다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겠죠? 구상권이 뭡니까?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즉 다른 사람 잘못하셨죠? 그 빚을 대신 갚은 거야. 대신 내가 줬으니까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구상권이야. 그러니까 민사 책임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행위자가 얘가 잘못했잖아요. 소공이 어린애한테 거짓말했죠? 손해가 생겼어.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야? 얘가 잘못한 거지. 그런데 개공이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공이 소공한테 야 내가 네 대신 줬으니까 내놔 라고 할 수 있지. 자기 잘못 없는 거잖아 이거는. 근데 이거는 자기 잘못이 있어요. 이해하겠죠? 그런데 이 선고 금액이 30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등록 취소로 이어지는 결격 사유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긴 했는데 자신의 행위로 받은 벌금은 아니에요. 행위는 뭐라고 누가 했지? 고용인이 했고 그로 인해서 받은 거죠. 그래서 금액이 이 법 300벌금이라는 결격 사유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벌금형을 과한다. 무슨 벌금?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 그냥 그대로 기억해도 돼요. 시험에는 뭐 잘 바꾸진 않은데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찾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게 기본 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에 누구든지 이거 일반인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형벌 대상이 됩니다. 몇 대 몇일까요? 형벌 중에서도 3대 3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자 종류도 할게요. 교재 보니까 1대1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1대1입니다. 자 주어가 누구냐? 개공 등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한 경우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나오긴 해요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한 경우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개공이라고 중개 대상물에 매매를 못하지는 않아요. 소장이 돈 벌었잖아요, 그죠? 그럼 집 사야지, 땅 사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 대상물이라 해야 되고요. 매매를 뭐 하지 말라고?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즉 매매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는 거고 임대업은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야 됩니다. 또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면 매매를 업으로 해도 될까요? 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선박 요트 있죠, 요트를 사고 팔고 하거든요. 요트 매매업.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창녕에 가면 양파 매매 알선도 한다고. 또 아니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사고 파는 걸 해도 돼요. 왜? 요거는 공인중개사법상에 자동차 매매업을 내가 한다 그러면 자동차 매매업을 하게 되면 자동차는 중개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동차 매매업 하셔도 돼요. 자동차 매매 하시면서 그 옆에다가 중개사무소도 두면 돼요, 같이. 되는데, 돼요. 뭐 차 사러 왔는데 집도 하나 팔면 되지, 같이. 팔면 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는 샵인샵이 됩니다. 중개사무소를 갖다가 있잖아요. 중개사무소를 카페에다가 설치하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요, 선생님? 됩니다. 그 실제로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이제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거죠. 중개사무소에는 몇 개 걸려 있죠? 서류가 5개, 그죠? 등자, 보보사 요게 걸려 있고 구분, 파티션 같은 거 있잖아요. 카페에 파티션 정도만 구분되어 있으면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아셨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샵인샵이죠. 그러니까 동네에 사람 같은 데 있잖아요. 동네에 좀 뭐 그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거기다가 중개사무소 옆에 한 기퉁이에 그죠? 상담할 수 있게 옆에다가 그거 보통 어디서 보셨죠? 카페 같은 데서 타로 좀 볼 때 타로 좀 그렇게 안 하던가 그죠? 앞에 뭐 같이 겸해서 커피 마시러 온 김에 뭐 앞에 딱 붙여놓은 타로 좀 얼마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빵집도 할 수 있습니다. 샵이샵.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관한 우리가 중개사무소는 중개업 전용 의무가 없어요. 원래 있었어요. 중개업 말고 못했어요. 근데 이것도 규제라 그래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겸용이 됩니다. 자, 중개 대상물에서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마라. 이게 매입니다. 이게 매무복할 때 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입니다. 무.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우리는 무등록자 그러죠. 무등록자임을 자 포인트는 뭐냐면 알면서입니다. 무등록자인 걸 알면서 중개를 의뢰 받았고요. 그런데 의뢰를 받았는데 거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금지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무등록자인 걸 알면서 집을 사고 팔아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의뢰를 받았어요. 의뢰는 받았는데 그 건은 계약이 체결 안 됐어요. 금지도 아니다. 금지입니다. 우리가 금지하는 건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우리가 금지하는 건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원인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지 결과에 따라서 금지가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등록자의 협력 행위는 딱 전형적인 지문이 요겁니다. 무등록자인 걸 알면서 중개를 의뢰받았으나 거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 자체가 한 문제입니다. 지문에 나오면 단골 문제니까요. 지문. 자, 무 됐죠? 난감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고 갑니다. 매무복권. 개업공인중개사는 시험 지문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정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법정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한다. X입니다. 왜요? 보수 말고 뭐도 실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법정 보수만이 아니고 실비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보수,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 대가를 받지 않고 아시죠? 주택, 그 부동산을 소개한 경우에요. 위반일까 아닐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경우 이렇게 나오면 금지 아니에요? 금지?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그 위법 여부의 판단은 일단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뢰인이 손해 안 보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법정 보수를 초과해야 위반이고 적게 받거나 공짜로 해주는 건 위반이 아닙니다.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과 안 하면요 어떤 계약 방식이든 돼 안 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초과하여 받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받았으나 그 당일 즉시 반환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일 즉시 반환한 경우는 금지일까요? 아닐까요? 금지입니다. 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받았으나 수표가 당좌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이렇게 나와요. 금지도 아니다. 금지입니다. 뭐 부도가 났든 말았든 그죠? 우리는 받는 자체를 금지하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받아야 되는데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받기로 약속 혹은 요구한 경우는 금지도 아니다. 금지 아닙니다. 약속 요구는 아셨죠? 약속 요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수범을 처벌하진 않아요. 기승범이지. 일단 사고 아셨죠? 사고가 생겨야 제재라는 거지. 옛날에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기억나십니까? 혹시 영화 중에 탐 크루즈가 주인공이었는데 이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쟤가 사고 칠 놈이야. 그럼 미리 없애버리는 거야.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요구한 자체로, 그러니까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아 위반이지 받기로 약속했거나 요구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건 금지가 아니라는 거. 약속 요구는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그리고 보수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즉 효력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강행 규정이고 법정 보수 초과 지급 약정은 우리 아까 기억나시죠? 중개 보수 파트에서 이거 무효입니다. 법정 보수 초과 지급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근데 전부 무효입니까? 초과분만 무효입니까? 그렇죠? 초과분만 무효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보수가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500만 원의 위반이죠. 그럼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금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과된 500만 원은 돌려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아셨죠? 근거 없이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500만 원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죠. 금지행위 가고 500만 원이 무효이기 때문에 500만 원 돌려줘야 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500만 원 돌려줘도 어떻게 돼? 위반입니다. 초과에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초과분만 무효다. 아셨죠? 전부 아니고.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보시면 순가입니다. 순가. 자, 순가 중개계약 방식은 한 사람에게 의뢰하느냐 여러 명의 개공한테 의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단독 중개와 공동 중개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몇 사람에게 개공에게 의뢰하느냐 단독 중개, 공동 중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 가지고 정가 중개가 있고 순가 중개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 단독, 그 다음에 전소, 그 다음에 독점이 있고요. 몇 사람이 의뢰하느냐. 그 다음에 보수 지급 방식 따라 가지고 정가, 정률 중개하고 순가 중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하는 개공 수에 따라 가지고 참여하는 업자 수에 따라 개공 따라 가지고 단독 중개하고 그 다음에 공동 중개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몇 사람의 개공에게 의뢰하느냐 따라서 분류한 거고 여기는 이제 의뢰하는 그 개공 수죠.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한 거래에 계약에 관여한 개공수가 한 명이면 단독, 여러 명이면 공동 중개가 됩니다. 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중개일 수 있고 정가 중개일 수 있죠. 그리고 단독 중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이면서 순가 중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동 중개일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이 전속이 될 수는 없지만 일반 중개, 순가 중개, 단독 중개, 전속 중개, 정가 중개, 공동 중개 아셨죠? 다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중개 방식이 다 허용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모든 중개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순가 중개 계약의 개념이 중요한데 순가는 금액 있잖아요. 거래 금액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의뢰인이 제시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의뢰인이 개공한테 제시하죠. 금액이 뭐 입금가가 땅을 사고 파는데 뭐 5만 원이 평당 입금가 5만 원 그잖아요. 그럼 평당 5만 원이야. 5만 원의 계약을 5만 원만 받아주면 만일에 초과돼서 계약이 되면 그건 소장님 보수로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나 별도로 보수를 주지는 않는다. 아셨죠? 그러니까 초과된 부분은 보수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개공과 의뢰인이 합의한 금액이에요. 의뢰인이 개공한테 제시한 거예요. 의뢰인이 개공한테 제시한 겁니다. 예전에 한번 이 질문 왔었거든요. 순가중개계약은 기업공인중개사 중개 의뢰인이 합의한 금액을 초과해서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이게 아니고 의뢰인이 개공한테 금액을 제시하고 초과된 부분이 보수로 지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순가중개 계약이 됐을 때 이거 공인중개사법상에 금지되는 중개 방식이다. 명문 금지 규정이 있다. OX. X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중개 방식이 허용돼요. 뭐만 하지 않으면
법정 보수만 초과하지 않으면 이해하겠죠?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개공갑한테 그랬어요. 이 아파트를 5억만 받아줘요 그랬어요. 이 건물 상가를 5억만 받아줘 그러니까 그러면 그 초과되면 그냥 소장님 보수로 아셨죠? 금액이 얼마 되든 내가 계약서 써줄게요 이랬어요. 그래서 초과된 금액이 보수로 지급되게 이랬어. 근데 문제는 이 물건은 아무리 최고로 받아도 5억은 못 받아요. 뭔 말이죠? 그러니까 이 5억은 최고가이겠어요? 최저가겠어요? 최고가요.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아시죠? 한도치 이상이에요. 그래서 개국갑은 그냥 물건을 접수만 해놓은 거죠. 사실은 접수만 딱 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비싸지만 내가 필요하니까 5억 줄게. 다리 안 나와봐 이러는 거야. 뭐 알겠죠? 그러니까 5억을 이 사람은 A는 5억을 초과해야 보수 준다 했거든요. 이해되시죠? 5억을 초과해야 보수 준다 했는데 B는 5억만 주겠다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그럽니다. 갑이 5억 45니까 그러면 이게 갑한테 450만 원 받고 B한테 A한테는 그럽니다. 내가 법정 보수로 치면 기본이 450인데 그냥 이 계약을 선사시키자. 대신에 깎아줄게. 아셨죠? 나 400만 받을게. 그러니까 얘도 이걸 5억 이상이 못 받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약 안 되면 다시 못 판다. 그러니까 팔기로 했어. 얼마 받았냐면 갑이 총 얼마? 850 받았어요. 순가중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됐는데 보수를 얼마 받았다고? 850 받았어요. 이거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 아닙니다. 법정 보수가 토탈 얼마입니까? 합의 900이죠. 900.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A가 또 B가 실제 5억에 비싼데 아셨죠? 고맙다고 있잖아요. B가 A는 좀 싸게 판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몰아갔겠죠. 그래가지고 B가 보수를 900을 다 부담하기로 했어요. 이거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합의해가지고 한 사람이 일방이 다 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토탈이가 전체 뭐라고? 중개보수에 각각 받은 거 있잖아요. 합을 넘어가지 않으면 위반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전체 보수, 아셨죠?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전체 보수의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순가중개계약에서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순가중개 자체는 금지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거짓된 은행인데 거짓된 은행이 뭐냐라고 나와요. 거짓된 은행은 자 81페이지 보니까 거래상 이렇구나. 분명히 마이크가 되긴 되는데 소리가 안 나와서 많이 안 적혀졌네요. 그래서 거래상 중요사항이 거래상 중요사항이 뭐냐면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 사항이고 거짓된 은행이라고 할 때는 자 넘겨보십시오. 뭐가? 중개 대상물의 가격도 포함된다고 제가 줄을 꺼놨죠? 그거 딱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짓인가 아닌가는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성이 있을 것. 여기까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가 총 4개 나오거든요. 4개가 나오는데 미확인 개발 계획을 유포하는 건 자기 위반입니다. 안 한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작위가 뭐냐면 묻지 않았다고 의뢰인이 묻지 않았다고 설명하지 않은 것도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설명하지 않았거나 거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아직도 그러니까 소송의 계류 중인데 이걸 설명 안 한 거예요. 하자가 있는 것도 설명 안 했고 부작위죠. 안 한 거 자체도 뭐라고? 거짓말이다. 그리고 고의성이 있어야 되니까 서로 개공이 그러니까 서로 짜고 가격을 숨기고 계약 체결을 정상 가격보다 지극히 높거나 지극히 낮은 금액으로 중개하는 것도 뭐다? 거짓말이다. 거기까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고의성이 있을 것 아셨죠? 일부러라는 단어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매무복구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매무복구까지 자 거래상 중요 사항이 됐을 때 거짓된 은행 거짓된 은행이라고 할 때 이건 자기 그리고 부작위 모두 다를 포함한다. 그리고 일부러 고의성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중개 대상물 가격이 거래상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일단은 매무 복거가 1대1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3대3부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뭐 했어요? 어제 뭐 안 했죠? 학원에? 피곤해서 안 온 줄 알았더니